엄마, 너무 힘들어요. 좁은 골목길 위로 리어카 바퀴가 끌리는 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허름한 옷의 여인과 7살 아이 하나가 종이박스를 리어카로 밀고 있었죠. 조금만 참자. 오늘은 많이 모아야 하니까. 여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골목 끝에 흰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췄습니다. 박 기사, 잠깐 차 세워요. 창문이 내려가자 그의 시선이 굳어버렸습니다. 자신이 내쫓은 며느리 그리고 죽은 아들을 빼닮은 어린 소년이 서 있었던 겁니다. 그가 몰랐던 3년의 진실 그리고 잊혔다고 믿었던 그날의 죄가 다시 눈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날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IMF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8년 서울의 작은 포장마차 골목은 온기가 있었습니다. 비우는 회사원들 사이로 옛가요 비 내리는 영동교가 흘러나왔죠. 그중 가장 북적이던 곳은 행복주점이었습니다. 취기 오른 손님의 주문에 정은주는 환하게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20대 중반의 그녀는 이 술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업원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와 대학까지 졸업했지만 취업의 벽은 높았죠. 그날도 면접에서 떨어진 은주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르바이트 자리로 향했습니다. 소주를 나르던 순간 가게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양복은 비에 젖어 있었고 지친 기색이 역력했죠. 구석에 앉은 그는 소주 한 병을 홀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 한국산업본부장 한도윤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아버지 한기석과 나눴던 격론이 머리를 울렸습니다. 직원들 월급까지 깎는 것은 너무하다고 항의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IMF 시대 구조조정은 불가피했지만 도윤은 직원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방침에 반기를 들었던 겁니다. 결국 아버지와 크게 다툰 후 이 허름한 술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문득 정은주의 따스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들자 은주의 맑은 눈동자가 보였습니다. 그 순간 도윤의 마음에 따스함이 번졌습니다. 뜨끈한 어묵탕을 서비스로 내려놓는 은주의 미소에 도윤은 잠시 아버지와의 갈등도 잊었습니다. 비에 젖은 옷차림을 보고 안주를 챙겨준 은주의 작은 친절이 그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퇴근 후 도윤이 은주를 기다리게 되고 이내 데이트로 이어졌죠. 석 달 뒤 한강변에서 도윤이 청혼했습니다. 은주는 망설였습니다. 대기업 본부장과 술집 아가씨, 너무나 다른 두 세계였죠. 은주는 도윤 부모님이 자신을 받아주실지 걱정했지만 도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러나 한기석 회장 댁에서의 첫 만남은 재앙이었습니다. 도윤의 어머니 유명자는 은주의 신분을 알자마자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유명자는 술집 딸이 며느리라니 가문에 먹칠을 한다며 소리쳤습니다. 한기석도 굳은 표정으로 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회사는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집안 체면을 구긴다며 분노했습니다. 은주는 몸을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은 부모님 앞에 무릎 꿇고 애원했지만 부모의 반대는 완강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부모님 허락 없이 은주와 결혼하기로 한 것입니다. 두 사람은 작은 구청 결혼식장에서 식을 올렸습니다. 물론 한기석 부부는 오지 않았습니다. 신혼집은 회사 근처 작은 빌라였습니다. 도윤이 가진 돈으로 겨우 계약금을 댄 초라한 집이었지만 두 사람에겐 행복한 보금자리였죠. 결혼 후 은주는 술집 일을 그만두고 요리학원에 다녔습니다. 도윤은 회사도 그만두고 친구와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은주가 정성껏 차린 저녁상 앞에서 도윤은 행복을 느꼈습니다. 가난했지만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날들이 소중했습니다. 도윤의 사업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은주의 응원이 있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1년 그날도 도윤은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빚쟁이들의 독촉이 심해져 돈을 마련해야 했죠. 밤늦게 귀가하던 길
빗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도윤의 차를 덮쳤습니다. 은주가 병원에 달려갔을 때 이미 도윤은 의식불명 상태였습니다. 중환자실 앞 은주는 망연자실에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은주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유명자였습니다. 그녀는 은주를 보자마자 재수없는 년이라 소리치며 아들을 이 꼴로 만들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은주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도윤이 살아나기만을 기도했죠. 하지만 하늘은 무심했습니다. 수술 도중 도윤의 심장은 영영 멈췄고 은주의 세상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장례식장은 한국 산업 직원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러나 은주는 구석에 홀로 앉아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유명자는 상주 자리에서도 은주를 노려볼 뿐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시부모에게 다가간 은주에게 유명자가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와 볼 일이 없다며 아들을 망친 데다 이제 돈이라도 뜯어내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준 시어머니를 향해 은주는 마지막 힘을 짜내 뱃속에 도윤의 아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순간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기석이 놀란 눈으로 은주를 바라봤지만 유명자는 돈 때문에 거짓말까지 한다며 은주의 말을 비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은주는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한기석 부부는 며느리의 임신 이야기를 거짓말로 여겼습니다. 가진 것 없이 홀로 남겨진 은주는 서울 변두리 반지하방으로 이사했습니다.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 내리는 겨울밤, 운명은 다시 한번 그들을 마주하게 했습니다. 한기석 회장의 차창 밖으로 보인 폐지, 줍는 여인과 어린아이의 모습은 과거의 상처와 후회를 한순간에 되살려 놓았습니다. 한기석 회장의 집무실은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비서가 조사해온 정은주와 그 아이에 관한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태어난 날짜를 확인하니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도윤이 세상을 떠난 지 6달 후 그 아이는 태어났습니다. 한기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때 집무실 문이 열리며 아내 유명자가 들어왔습니다. 한기석은 급히 서류를 덮었습니다. 아직 아내에게 이 사실을 알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유명자는 남편의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인다며 걱정했지만 한기석은 회사 일이라며 얼버무렸습니다. 아내조차 이 충격적인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을 테니까요. 한기석의 시선이 벽에 걸린 도윤의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대학 졸업식 날 찍은 사진 속 도윤의 환한 미소가 그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한기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쩌면 그때 도윤이 한 말이 맞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서울 변두리 허름한 반지하방, 정은주는 잠든 아들 한별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열이 조금 내린 것 같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가 감기로 고생하는 바람에 오늘은 폐지를 주우러 나가지 못했습니다. 잠꼬대처럼 엄마 손이 시원해 라고 중얼거리는 한별의 말에 은주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7살 어린아이에게 이런 고생을 시키는 자신이 미웠습니다. 하지만 이내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윤과의 짧은 행복이 없었다면 지금 이 소중한 한별이도 없었을 테니까요. 반지하방 벽에는 한별이가 유치원에서 그린 가족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와 자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아빠를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은주는 벽에 걸린 도윤의 작은 사진을 바라보며 아들이 많이 컸다고 속삭였습니다. 오늘따라 더 그리웠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면 자신의 무력함이 더욱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그 시각 한기석은 비서에게 정은주가 사는 집 근처에서 모자를 몰래 지켜보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아내에게는 언제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고민이 깊어갔습니다. 이틀 뒤 한기석은 아내 유명자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기석은 조심스럽게 도윤 장례식에서 은주가 임신했다고 했던 말을 상기시켰습니다. 유명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 이름은 3년 동안 이 집에서 금기어였습니다. 한기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틀 전 리어카를 끌고 폐지 줍는 은주를 봤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유명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포크가 떨어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녀 옆에 도윤을 빼닮은 7살쯤 된 남자아이가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유명자는 소리치며 그만하라고 했지만 한기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 그 아이는 도윤이 죽고 6달 뒤에 태어났으며 우리 핏줄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유명자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속았다며 그 여자가 돈을 뜯어내려고 꾸민 계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기석은 침착하게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은주와 한별의 사진, 출생증명서, 복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한별의 사진을 보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도윤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닮은 꼴이었습니다. 유명자는 충격 속에서 왜 그들이 우릴 찾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한기석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들이 특히 유명자가 장례식에서 은주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상기시켰습니다. 재수 없는 년이라고 했던 그 말을 기억하느냐고 말이죠. 유명자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눈이 멀어 은주에게 얼마나 모진 말을 했는지, 그 아이가 정말 자신들의 손자라는 것을 깨달은 유명자는 다음 날 그들을 만나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기석과 유명자는 은주가 사는 동네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레 반지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 서자 두 사람 모두 떨렸습니다. 한기석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정은주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한기석 부부를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3년 만에 다시 보는 시부모의 모습에 그녀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유명자는 입을 열려다 말았습니다. 눈앞의 은주는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고생의 흔적이 역력한 얼굴, 거칠어진 손, 이 모든 것이 유명자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한기석이 조심스럽게 할 말이 있다고 꺼내자 집안에서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누구야? 세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방문 틈으로 작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도윤을 닮은 눈, 그리고 호기심 가득한 표정, 한별이었습니다. 은주의 작은 반지하 방에 한기석과 유명자가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의 눈은 한별에게 향했다. 아이는 할머니가 준 사탕을 받아 해맑게 웃었다. 유명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의 나이를 물었고 한별은 7살이며 곧 초등학교에 간다고 자랑스럽게 답했다. 그 맑은 목소리에 유명자는 손자의 목소리를 처음 듣는 감격에 가슴이 저몄다. 한기석은 곰팡이 핀 벽지, 습한 공기를 보며 가슴이 아팠다. 아들의 아내와 손자가 이런 곳에서 살았다니. 한기석이 미안하다는 말을 꺼냈지만 은주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녀는 지난 시간 한별이 아플 때 약값도 없어 외상으로 약을 타올 때 어디 있었느냐며 원망을 쏟아냈다. 한별이 놀라 은주의 손을 꼭 잡자 은주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달랬다. 그 모습에 유명자의 가슴은 더욱 저몄다. 자신의 교만과 편견이 이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다. 한기석이 봉투를 내밀며 그동안의 생활비라고 했지만 은주는 얼굴이 붉어지며 분노했다. 그녀는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며 그간의 서러움을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갑작스런 긴장에 한별이 울음을 터뜨리자 은주는 서둘러 아이를 달랬다. 유명자는 눈물을 흘리며 단 한 번만 할머니로서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다. 은주는 한참 동안 한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이를 위해서라면 생각해보겠다고 말했지만 자신은 절대로 그 집에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덧붙였다. 유명자는 안도의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대화 중
한별이 문득 벽에 걸린 도윤의 사진을 가리키며 할아버지에게 아빠를 아는지 물었다. 갑작스런 질문에 세 어른의 시선이 모두 한별에게 향했다. 한기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빠가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대답했다. 한별의 눈이 반짝였고 세 어른 모두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일주일 후 은주와 한별은 한기석의 별장을 방문했다. 유명자는 첫 만남 이후 매일 전화를 걸어 설득했고 은주는 마침내 제안을 받아들였다. 유명자는 한별을 위해 온갖 장난감을 준비해 놓았고 아이는 신나게 뛰어다녔다. 정원을 거닐던 중 은주는 벤치에 홀로 앉아 있는 한기석을 발견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고백했다. 도윤에게 사업 성공을 위해 가족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던 것, 결혼을 반대한 진짜 이유가 아들이 회사를 떠날까 두려웠던 것, 도윤이 자신의 길을 가고자 했을 뿐인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했다. 이제라도 한별에게 좋은 할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한기석의 진심. 어린 고백에 은주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저녁 식사 중 한별이 문득 이곳에 살게 되는 것인지 물었다. 유명자는 당황했고 한기석이 부드럽게 지금은 놀러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별은 그래도 자신은 엄마와만 살 것이라며 엄마가 많이 힘들어한다고 덧붙였다. 그 순수한 말에 세 어른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했다. 식사 후 유명자는 조심스럽게 한별의 교육비와 더 나은 곳으로의 이사를 도와주고 싶다고 제안했다. 은주는 고민 끝에 한별을 위해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날 밤 한기석 부부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지난 3년간 아들의 죽음으로 서로를 탓하며 멀어졌지만 이제 손자의 존재는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이었다. 이후 몇 달간 한별은 주말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났고 은주는 요리학원에 등록해 미래를 준비했다. 그녀는 여전히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아이를 위해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봄이 되자 은주와 한별은 햇빛이 잘 드는 아파트로 이사했다. 한기석은 은주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작은 분식점을 마련해 주었다. 은주는 처음에 거절했지만 도윤의 아들을 위한 일이라는 한기석의 말에 마음을 바꿨다. 어느 날 한별이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물었을 때 한기석은 도윤이 음악을 좋아했고 피아노를 정말 잘 쳤다고 알려주었다. 한별의 눈이 빛나며 자신도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말하자 한기석은 기쁜 마음으로 작은 피아노를 선물했다. 유명자는 도윤이 그들을 용서했을지 은주에게 물었고 은주는 도윤이 분명 그들 모두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들은 아직 완벽한 가족은 아니었지만 한별을 중심으로 서서히 치유되어 가고 있었다. 한기석은 회사에서 은퇴를 선언하고 도윤 문화재단을 설립했다. 젊은 음악가들을 후원하는 이 재단은 아들에 대한 늦은 선물이었다. 유명자는 한별의 피아노 교육에 열정적이었고 은주의 분식점은 동네에서 인기를 끌었다. 그해 겨울 한별의 첫 피아노 발표회에서 어린 손가락으로 연주하는 쇼팽의 왈츠는 서툴렀지만 감동적이었다. 한기석은 도윤이 하고 싶었던 일을 아들이 하고 있다며 감격했다. 발표회 후 그들은 함께 도윤의 묘소를 찾았고 한별은 처음으로 아빠 앞에 서서 자신이 피아노를 쳤다고 말했다. 귀가길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3년 전 한기석이 은주와 한별을 발견했던 그날과 같은 날씨였지만 이번 눈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다. 주말이 끝나고 작별 인사를 할 때 한별은 이제 자연스럽게 할아버지 할머니를 안아주며 다음 주에 또 오겠다고 약속했다. 은주도 시부모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기석 부부는 그들을 배웅하며 손을 흔들었고 유명자는 이제 행복해도 되는지 남편에게 물었다. 한기석은 그들이 이제 다시 가족이 되었다고 대답했다. 그날 밤 은주는 잠든 한별을 바라보며 도윤에게 아들이 그를 닮아가고 있다고 속삭였다.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녀도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봄이 찾아온 서울, 은주와 한별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한기석의 도움으로 마련한 햇빛이 잘 드는 아파트였습니다. 한별은 자신만의 방이 생겨 신이 났죠. 하지만 은주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기석이 모든 비용을 부담했기 때문이었죠. 그녀는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 조용히 요리학원에 다시 등록했습니다. 한편 한기석 회장의 집에서는 또 다른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유명자가 손자와 며느리를 도와준 사실이 회사 임원들의 귀에 들어간 것입니다. 곧 한국 산업 내에서는 회장의 서자 이야기로 시끌벅적했습니다. 최 부회장이 한기석의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이런 소문은 회사 이미지에 좋지 않습니다. 그 아이라는 증거가 확실합니까? DNA 검사라도 해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한기석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평소 침착하던 그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그 아이는 내 손자요. 더 이상의 의심은 필요 없소. 최 부회장은 법적인 절차를 밟아 도윤 이사님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기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최 부회장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태를 잘못 다루면 한별에게도 상처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한기석은 은주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한별이를 위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은주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과 한별이 세간의 이목을 끌게 되는 것, 특히 한별이 대기업 회장의 서자 같은 꼬리표를 달게 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은주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 산업의 주식 일부를 한별 이름으로 상속하고 가족관계 증명서에 등록하겠다는 이야기는 한별의 미래를 보장해주기도 했지만 평범한 일상을 빼앗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한별이 들어왔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의 얼굴은 그늘져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 정말 부자였어요? 은주는 놀라서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민준이가 그랬어요. 텔레비전에서 봤대요. 우리 할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이라고. 은주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녀가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왜 그동안 할아버지랑 같이 안 살았어요? 왜 엄마는 폐지를 주어야 했어요? 한별의 질문은 은주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건 어른들의 실수였어.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엄마. 우리 모두가 어리석었던 거야. 한별이 고개를 들어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이제는 괜찮아요? 은주는 아이의 순수한 눈빛에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래, 이제는 괜찮아.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 거야. 그날 밤 은주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한별의 미래를 위해 그녀는 한기석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모든 법적 절차는 조용히 진행되어야 했고 한별이 더 이상 학교에서 놀림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다음 날 한기석의 집에서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기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진짜 가족으로 함께 할 것입니다. 한별이는 내 손자이고 우리 가문의 핏줄입니다. 한기석은 한별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서류가 담긴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은주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별이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한기석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오. 나도 그것을 원합니다. 도윤이처럼 돈만 쫓다가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놓치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하오. 그의 말에 유명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여보, 도윤이는 돈만 쫓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신이 그렇게 만들려고 했죠. 갑작스러운 유명자의 반박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언제나 성공과 출세를 강조했어요. 도윤이에게 끊임없이 기업가 정신을 강요했고 그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시했죠. 도윤이는 사실 음악을 하고 싶어 했다는 거 알고 있었나요? 한기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정말로 몰랐습니다. 그 아이는 당신이 반대할까봐 말도 꺼내지 못했어요.
결국 당신이 원하는 대로 경영학을 전공하고 회사에 들어갔죠. 하지만 도윤이의 진짜 꿈은 유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한별이만큼은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한기석은 자신이 아들을 얼마나 몰랐는지, 얼마나 억압했는지를 이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한기석은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서 그는 도윤이 피아노 앞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진 뒤에는 도윤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언젠가 아버지께 들려드리고 싶은 내 곡. 아버지에게. 한기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뒤늦은 후회와 슬픔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는 앨범을 가슴에 안고 오열했습니다. 그 시각 은주의 새 아파트에서는 한별이 피아노 학원에 가고 싶다고 조르고 있었습니다. 피아노? 갑자기 왜? 한별은 해맑게 웃었습니다. 그냥요. 피아노 소리가 좋아요. 할머니가 아빠도 피아노를 좋아했대요. 은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도윤이 피아노를 좋아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의 음악적 재능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일까요? 그래, 우리 한별이가 원한다면 내일 당장 학원을 알아보자. 한별의 얼굴이 기쁨으로 빛났습니다. 은주는 문득 도윤이 이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행복해할지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는 한기석 부부와의 화해가 도윤의 꿈과 유산을 이어가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별의 초등학교 입학식 날,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습니다. 은주는 아들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있었고 그 옆에는 한기석과 유명자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한기석이 공부 열심히 하라고 당부하자 유명자는 재빨리 끼어들어 즐겁게 다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기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과거 아들에게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입학식 후 유명자는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은주가 직접 요리하겠다고 나서자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날 저녁 은주의 아파트에서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식사 중 한별이 문득 아빠의 피아노 실력에 대해 물었습니다. 한기석은 말문이 막혔지만 유명자는 도윤이 쇼팽의 녹턴을 연주할 때 모두가 넋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아빠처럼 될래요. 한별의 천진난만한 말에 한기석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손자에게 다가가 아빠보다 더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식사 후 유명자는 도윤이 마지막으로 연주한 영상이 담긴 USB를 꺼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도윤은 쇼팽의 녹턴 아프 9호 1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가 알지 못했던 진짜 도윤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한기석은 한별이 피아노를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은주는 아이가 원한다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한기석은 회사에서 은퇴를 선언하고 도윤 문화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젊은 음악가들을 후원하고 클래식 음악을 대중에게 알리는 재단이었습니다. 1년 후 도윤 문화재단의 첫 번째 공연이 열렸습니다. 한별의 피아노 선생님은 아이가 놀라운 재능을 가졌다고 칭찬했습니다. 은주는 도윤의 재능이 아들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행복을 느꼈습니다. 저녁 한기석의 별장에서 작은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10살이 된 한별은 쇼팽의 왈츠 아프 64노 1을 연주했습니다. 아직 어설픈 연주였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재능이 느껴졌습니다. 한기석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기쁨의 눈물이 어렸습니다. 도윤아, 보고 있니? 내 아들이 너의 꿈을 이어가고 있단다. 파티가 끝나고 은주와 한별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나섰습니다. 한기석은 은주에게 이제 아버님이라고 불러달라고 조심스럽게 제안했고 은주는 부드럽게 응했습니다.
유명자는 은주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였던 벽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한별이 이제 정말 행복한지 물었고 은주는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그 운명의 밤처럼 서울 거리는 하얀 눈으로 덮이고 있었지만 이번 눈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축복의 눈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화해와 용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과 이해가 있다면 어떤 상처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 한기석 회장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용서와 화해 또는 늦은 후회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가 가장 값진 교훈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한기석 회장이 뒤늦게 깨달은 것처럼 진정한 행복은 성공이나 명예가 아닌 사랑하는 이들과의 소중한 순간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힘든 하루를 보내는 분들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처도 시간이 지나면 아물고 어떤 어둠 속에서도 빛은 찾아옵니다. 오늘 이야기에 조금이라도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욱 속 시원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사연포차였습니다.